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환율이라는 것을 거론했는데 특히 이 강달러가 야기되고 있고 기존의 위기 시절,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그럴 때 경험했던 강달러의 어떤 기조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강달러가 야기된 배경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1997년도 IMF를 직접 경험했었고, 제가 그 당시에 현대정권 이코노미스트 할 때입니다. 네. 야, 나라가 망했다는 뉴스를 보고, 우리나라 대우가 파산했고, 기아가 망했고, 우리나라 뭐 한보, 미도파, 백화점 뭐 우리나라 국내 기업 절반이 망했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우리은행 5개 은행이 합쳐진 겁니다. 예. 뭐 한일은행, 상업은행 뭐 이런 은행이 다 합쳐져서 우리은행이 됐고 은행도 반 망했고 대기업, 중소기업 절반이 망한 게 바로 97년도 IMF였고 환율이 2,000원을 찍었습니다. 네. 또 2008년도에 환율이 1,600원을 찍었습니다. 제가 그 이제 박사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네. 왜 나라가 망했을까?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게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GDP 대비 외환보유고가 우리나라 현재 23%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저는 한 10년 전부터 한국의 외환위기 또 온다고 경고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97년도하고 지금하고 거의 뭐 판박이나 거의 똑같은 상황이다. 외환보유고 4,100억 달러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네. 한국은행은 세계 9위의 외환보유고고 채권국이고 문제 없다. 그런 말을 97년도에 했습니다. 97년도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충분하고 걱정 없다고 했지만 며칠 뒤에 IMF에 구제금융 신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현재 아르헨티나가 12번째 국가가 파산했고 현재 기준 2025년 1월 기준으로 20개 나라가 IMF 구조금융을 받고 있습니다. 네. 스리랑카, 파키스탄 뭐 이런 나라. 네. 외환위기는 항상 반복되고요. 아르헨티나는 12번째 파산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첫 번째는 외환보유고가 GDP 대비 20%밖에 안 되고 대만은 GDP 대비 75%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과 비교해 봤더니 대만은 왜 97년도에 안 망했나 봤더니 외환보유고를 국가 GDP의 75%, 90%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홍콩, 싱가포르 딱 100%가 넘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데 한국만 2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2008년도에는 한미 통화 스와프, 한일 통화 스와프 두 개 다 있었습니다. 네. 600억 달러, 700억 달러가 있었는데 지금은 두 개도 없습니다. 미국이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2008년도에는 미국이 국제금융의 위기를 만들었죠.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그래서 2008년도에 미국이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일본만 100억 달러만 체결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한일 통화 스와프 이 두 개의 방어막조차도 없고 세 번째는 한국의 외환은 보유고 4,100억 달러 중에 현금은 4%밖에 안 됩니다. 전부 다 미국의 국채, 미국의 정부 기관채, 회사채로 있고 당장 동원하려고 하면 돈도 없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다. 그러니까 환율은 1970년 2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82% 확률로 계속 우상향입니다. 앞으로 이번 위기가 지나더라도 앞으로 환율은 저는 2025년도에 1,600원, 1,700원, 1,800원 거의 뭐 수직선 방향으로 계속 올라가게 돼 있다. 왜냐하면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75%라 그랬죠.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달러가 부족하다 보니까 환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치솟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외환보유고, 통화스와프, 현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율은 계속 급등하는 것이다. 저는 아마 우리나라가 지금 빨리 정치가 안정된다면 제일 빨리 해야 되는 게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것이다. 네. 미국과 일본과. 지금 방어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하면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그때 한미 통화 스와프도 체결하고 세계 주요 기축 통화국들하고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지만 그게 한시적인 통화 스와프 체결이었고
한 번 정도 연기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2008년도에 이제 우리가 미국과의 600억 달러를 했었고 예. 코로나 때 미국이 한시적으로 해줬었는데 맞아요. 문재인 정부 말기에 종료가 됐습니다. 네, 종료됐고 더 이상 안 그리고 해줬습니다. 지금은 안 해주고 없습니다. 있고. 그러니까 어쩌면 이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없으니 이게 사실 말씀 잠깐 드리면 마이너스 통장 같은 개념이거든요. 부족한 달러에 대해서 마이너스 통장처럼 계속 끌어다 쓸 수 있게. 근데 그런 안전장치가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 위험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환위기 곧 온다라고 지금 말씀하셨고 아니 뭐 곧 온다는 건 아니고 위험하다 그 정도 수준으로 저는 온다고 얘기하면 큰일 나죠. 예, 이제 예. 그러면 외환 위기에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국제 금융의 위기가 있다. 예. 특히 한국은 정치적 불안정이 거기에 대한 촉발을 더했다. 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외환위기 수준으로 네.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경제가 위험하다라는 위험하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물론 그 여러 가지 근거 중에 달러가 부족하고 통화 스와프 체결이라는 안전망도 지금 안 되어 있고 또 GDP 대비 외환 보유액으로 본다면 그 비중 자체가 주요국 대비 현저히 떨어져서 좀 외환 보유액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서 큰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외환 보유액 절대액 가지고만 보면 왜냐하면 현 정부는 외환 보유액을 계속 강조해요. 우리 한국의 외환 보유액 규모가 세계 9위 수준에 달하고 그리고 외환 보유액이 최근 몇 개월 동안 감소하고 있지만 되게 빠르게 감소하잖아요. 이게 환율 방어와도 관련되겠죠. 근데 빠르게 감소하는 그런 현상을 놓고 다른 나라들도 다 감소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환 보유액이 어쨌든 GDP 대비 외환 보유액의 비율로 봤을 때는 뭐 다른 주요국 대비 좀 낮은 편인 건 맞지만 외환 보유액 그 자체 절대액으로 보면 그래도 높고 줄긴 줄었지만 세계적으로 다 감소하는 현상이니까 그런 면에서 외환 위기 걱정까지는 없다라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혹시 교수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이제 있으신지? 97년도 IMF를 직접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대만은 왜 이렇게 자기들이 외환 보유고를 GDP 대비 75%까지 가지고 있느냐? 대만은 GDP가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한 1.8조 달러 정도 되고 대만은 7천억, 8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외환 보유가 현재 6천억 달러입니다. 대한민국 오늘 현재 기준으로 4,100억 달러입니다. 네. 우리나라보다 GDP의 절반도 안 되는 대만이라는 나라가 외환 보유를 우리나라보다 1.5배 많습니다. 네.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만과 한국의 산업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반도체를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또 무역과 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를 저는 경험해 보니까 1945년도에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하고 국공합작을 하고 나온 다음에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에 인구가 2천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 어떤 나라도 믿을 수 없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그렇게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자들 연구를 매일 합니다. 대만 사람들, 일본 사람들 같이 모여서 막 여러 가지 경제 데이터 가지고 분석도 하고 토론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럴 때 볼 때마다 대만은 정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구나. 좀 한국은행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구이다. 그러면 나는 항상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그럼 환율이 왜 이렇게 급등하느냐? 전 세계에서 가장 급등하고 급락하는 게 한국입니다. 네. 그 정도로 철저한 방어막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한국은행이 너무나 그 97년도에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걱정 없다, 문제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외환 보유고 저는 매일 봅니다. 매달 이제 월 말이 되면 지금 현재 11월 달 이제 12월 달 곧 있으면 나옵니다. 외환 보유고 세계 9위 뭐 철저하다 뭐 이러지만 그럼 환율은 왜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오르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봐라. 저는 뭐 한국은행에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죠. 좋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 한국은행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지만 농담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쨌든 절대 외환 위기 상황에는 직면하지 않도록 실제 우리 경제가 외환 위기 혹은 그런 위험에 직면해 있는지 아닌지를 뭐 2번, 3번이 아니라 1000번, 1000번 계속 진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위험성을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반대 입장에 서서 한번 되질문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위험하다.
그런데 이런 입장도 있어요. 특히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이제 외환 보유액도 중요하지만 하나가 순채권국이냐. 네. 그러니까 채권과 채무를 이 계정에 딱 나열했을 때 채무, 그러니까 대외 채무보다 대외 채권 규모가 많은 나라인지. 네. 근데 IMF 외환 위기 때는 외환 보유액의 규모가 비교도 안 될 만큼 낮았지만 그것 말고요. 그냥 순 채무국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채권 빌려준 돈도 있고 빌려온 돈도 있지만 빌려온 돈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한국이 흔들리네? 그럼 단기 채권이 쭉 빠져나갈 때 대응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이미 채무국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랑 비교해 보면 지금은 순채권국이다. 정말 채권 규모가 채무보다 훨씬 많다. 네. 그렇기 때문에 채무가 빠져나가더라도 우리도 같이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져올 돈이 있다라는 해석 한 가지. 외환 보유액 말고 그다음 두 번째 너무 제가 날카로운 질문이니까 예. 그러면 두 번째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진단을 해봐야 되니까요.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 두 번째 또 다른 접근은 대외 채무만 보겠습니다. 네. 대외 채무만 봤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빌려준 돈만 본 거예요. 빌려준 돈과 빌려온 돈을 같이 비교한 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빌려온 그러니까 채무만 봤을 때 채무를 단기 외채와 장기 외채로 구분을 했을 때 단기 외채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으면 위험하죠. 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빠져나갈 돈이 많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단기 외채 비중을 절대적으로 낮춰놨고 장기 외채 비중을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대외 채무의 구조를 봐도 당장 외환 위기 상황에 놓이지 않을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순채권 규모를 봐도 그런 자신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나눴던 외환 보유액의 절대액 관점에서도 일종의 외환 위기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자신감, 이런 근거를 삼아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반문했을 때는 혹시 교수님 어떤? 뭐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 이제 외환 보유가 지금 4,100억 달러이고 전체 운용되는 4,100억 달러 중 현금은 4.6%입니다. 정확하게 4.6%밖에 안 됩니다. 전부 다 미국의 국채, 미국의 정부 기관채, 특히 미국의 정부 기관채는 미국의 프레디맥이나 페니페이라고 하는 미국의 모기지 채권을 사놨습니다. 약 30%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이제 뭐 금도 있고 미국의 회사채 이렇게 운용되고 있고 채권국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글로벌 주식의 비중이 미국이 60%고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환율 상승을 방어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미국의 1등 주식을 사는 것이다. 네. 지금 현재 애플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율이 오른다 그러면 미국 주식이 같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60대 1.5이기 때문에 미국의 90%, 한국의 10%를 투자하는 것이 적절한 환율 방어의 대비책이고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현재 1,0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네. 주식에 투자하는 비용이 한 30-40% 정도 됩니다. 이 가운데 70%가 미국에 투자하고 국내에 30% 투자합니다. 이와 같이 개인도 국민연금이나 또는 글로벌 주식 비중에 맞춰서 미국과 한국을 함께 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채권국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개인이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주식 하는 사람이 한 수십도 됩니다. 저도 제가 현대정권 다닐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한 5년 전부터 우리가 누구나가 미국 주식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 주식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은 완전히 마이너스 쓰고 미국 주식은 양호하다. 2024년만 해도 미국은 30%가 올랐고 한국은 마이너스 20%입니다. 제가 현대정권 입사할 때 주가가 1000포인트였거든요. IMF 때는 300까지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70%. 근데 30년이 지난 현재 2,400입니다. 아니 세상에 30년이 지났는데 종합주가 지수가 겨우 2.4배 올랐고 삼성전자는 100배 올랐고 미국의 나스닥이 한 30배 정도 올랐고 애플은 2,000배 올랐습니다. 네. 서울의 엄마 아파트 12배 올랐더라고. 내가 다 비교해 봤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주식시장에 취약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한국의 원화가 국제금융에서 결제되는 비중은 0.1%입니다. 세계 35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GDP는 세계 10위, 제조업 수출액은 세계 5위지만 이렇게 원화는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다. 금융이 이렇게 취약하다는 거고, 저는 아까 개인이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채권도 이게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과연 국가가 파산했을 때 개인과 기업이 이제 얼마나 정부가 달라고 얘기할 것이냐, 그건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그 얘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채권은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단기 채권은 1년 안에 만기가 들어오는 것, 중기는 1년에서 5년, 5년 이상을 우리가 보통 장기 채권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우리가 유동외채라는 말을 씁니다. 단기 채권은 1년 안에 만기가 들어오는 거지만 중기나 장기 채권은 1년 안에 만기가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유동외채는 단기 채권의 2배를 계산합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채권의 비중도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네. 지금 뭐 한국은행은 문제 없다, 튼튼하다, 단기 외채 채권 비중이 낮다고 얘기하지만 네. 지금도 우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다, 단기 채권도. 네. 그렇게 알고 있고, 결론은 중기나 장기에서는 언제 만기가 들어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단기 채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단기 채권을 곱하기 2를 해서 대비해야 되고, 아르헨티나가 지금 12번째 국가 파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외환보유고에 대한 이론은 4가지가 있습니다. IMF가 제안하는 방법, 또 IMF가 신제한 방법, 그린스펀이 제안한 방법, BIS가 제안한 방법이 있는데, BIS가 국제결제은행이죠. 한국의 적절한 외환 보유를 9,300억 달러로 제안했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단기 채권을 곱하기 2,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현재 우리나라 전체 주식의 3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식의 시가총액이 현재 2,000조거든요. 그러면 곱하기 30 하면 약 600조 원을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환율이 오른다 그러면 환율이 더 오르기 전에 한국 주식을 팔고 나가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환율이 급등했을 때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했습니다. 몇 조 이상. 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환율이 오르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인들은 주식은 3일 결제입니다. 딱 이틀만 하면 바로 현금이 인출돼서 출국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저는 결론은 뭐 한국은행은 채권국이고 단기 채권 낮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97년도 똑같은 말 했습니다. 우리나라 문제 없다고 했지만 며칠 뒤에 IMF를 신청했습니다. 저는 한국은행이 이번 기회에 이제 경제가 정상화된다 그러면 저는 BIS가 제안한 것만큼 외환보유고를 9,300억 달러가 BIS가 제안한 거고, 그럼 지금보다 2배 이상 보유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또 현금에 대한 비중도 늘려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떤 몇 가지 지표들의 기초에서는 뭐 외환 위기 안 온다라는 일부 주장도 있겠지만 사실 그 내용을 더 짚어보면 상당히 외환 위기 수준으로 위험한 요소들이 많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우리가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